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조선 뉴스특보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국정수습에 나선 한 권한대행은 오늘 첫 일정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총리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통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전화통화는 오늘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진행됐습니다. 통화에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를 할 때 미국 부통령을 한 바이든 대통령과 친분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으로의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정부도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한미동맹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북핵과 러북 협력이 심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설명을 해줘서 고맙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평가했습니다. 또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면서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발전도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만나 대통령실과의 업무 조정을 협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협의를 마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며 어제부터 모든 조직이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정 비서실장도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여야 모두 당 정비와 후속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치부 연결합니다. 자, 이광희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금융시장 위험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국정안정, 내란 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국정 혼란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당내에서 논의 중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도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광희 기자, 이 국민의힘 오늘 움직임도 좀 짚어주시죠. 예,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 등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한 선출직 최고위원의 집단 사퇴가 이어지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빠른 체제 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새로 출발해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권영진 의원도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 대표는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인데요.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엔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직접 비아폰으로 전화를 걸어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 신병을 잇따라 확보 중인 검찰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오늘 중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방사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이미 작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보신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후 전국이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국 어떻게 흘러갈지 전문가들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설주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안정 내란 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서 이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국정 정상화가 시급하다라면서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이게 어떤 형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 뭐 그 큰 그림만 말씀하시고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는데 네. 어쨌든 초당적인 그런 협의체,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 지금은 이제 여야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국회를 중심으로 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그런 초당적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오늘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12.3 내란 사태가 어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됨으로써 일단 마무리는 됐지만 예. 여전히 국정은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예. 특히 민생 경제가 굉장히 이제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경제 부분을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외교, 국방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네. 또 질서 있는 정리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체 이 부분을 오늘 제안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송영훈 대변인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요구한 국정안정협의체가 이 상황을 타개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과거에 협의체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다가 정작 만들어지니까 들어오지 않은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야 의정 협의체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막상 의료계가 거기 참여하니까 야당은 발을 빼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주장이자 요구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국정을 안정시키는 방안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굳이 협의체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고요. 일단 어제 그 탄핵 심판이 헌재에 접수가 됐는데 사건 번호가 2024 헌나 8 아닙니까? 네. 금년에 무려 8번째 탄핵 소추 사건이 헌재에 접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발했던 탄핵 소추들은 철회를 하고 지금 대통령 탄핵 소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남발했던 건 철회를 하고 앞으로 탄핵 남발을 자제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다음에 감액 예산은 복원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에는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야당이 전폭적으로 협조하면은 네. 그러면 국정은 자동적으로 안정됩니다. 네, 현재 상황도 저희가 좀 이따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기흥 대변인님, 국정을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이재명 대표가 전략을 펼치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권 행보가 시작됐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네, 그전부터 대권 행보를 했죠. 왜냐하면 네. 사법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마불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뭔가 몸집을 키워서 여론조를 통해서 사법부를 압박하려는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해왔고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표정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생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해서는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네. 본인이 굳이 얘기해도 안 해도 되는데 말씀 중에서 제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면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결국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본인의 사법 리스크는 어떻게 되지? 본인은 굉장히 침대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관련 소송 서류도 받지 않고 있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떻게 보면 헌재 재판을 빨리 해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국정에 대한 어떤 여야정 협의체 이거는 사실 사이드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은 이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부분을 강하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가 띄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 신속한 절차를 언급하자마자 여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좀 신속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뭐 재판 지연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 야당의 입장도 좀 궁금합니다. 네, 뭐 이재명 대표는 절차대로 아마 진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소송 통지 서류를 받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은 최근에 어떤 이런 상황 등이 좀 받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니었냐라고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변호인 선임 절차는 꼭 미리 할 필요는 없고 어떤 기록이 도착을 하면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변호인들을 1심에서 했던 변호인들이 아니라 2심에 항소심에서 새로운 변호인들 그래서 새로운 어떤 재판 전략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굳이 어떤 뭐 항소심을 시간 끌기 형태로 비춰지는 것이 굉장히 본인한테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사법적인 부분은 사법부에 맡겨놓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런 비판을 받지 않도록 아마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아마 관리를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신속한 재판만이 어떤 그 재판의 중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공정하고 정확한 재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서는 신속한 재판과 그다음에 공정한 재판 그 사이에서 충분히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또 이 대표는 특검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내란 상설 특검, 일반 특검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특검을 통해서 내란 의혹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겠다 이런 방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검찰, 경찰, 공수처 여러 기관들이 열심히 이번 12.3 비상계엄이 얼마나 위헌적이고 위법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런 또 성과가 일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이 인신이 또 구속되고 있고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도 좀 관리가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내란 관련된 상설 특검을 지난번에 통과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반 특검법도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준비해서 지금 통과를 좀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빨리 되면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 뭐 어떤 뭐 이게 좀 잘 안 될 것이다. 아니면은 이렇게 자꾸만 교차되고 이런 부분들이 혼선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부분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마지막 기소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려왔고 이제 그 단계를 시작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한번 이 특검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고요. 네. 제가 짧게만 하나만 좀 덧붙이면 저기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이런 초당적인 협의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다. 기존에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잘하면 된다 그러는데 기존에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 우리나라 그 국가 권력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권력이 두 권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이고 하나는 국회라는 권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주체, 여기는 국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국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측면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요.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관련 발언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 탄핵 가결될 경우에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은데 너무 은밀한 말씀을 그러면 그 지도부 사퇴에 한동훈 대표도 포함될까요? 사퇴 의사를 밝히신 배경이 뭔가요? 사퇴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님과 상의를 하셨을까요? 저는 사전에는 알지 못했고요.
개인이 또 여러 가지 고민하고 판단하시는 거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이뇨한, 김민전, 진종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4명에 더해서 김재원 최고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5명이 줄 사퇴를 밝히는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요, 이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를 하면 비대위로 전환한다라고 하는 그 당원 조항이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그 뿌리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22년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당과 이준석 대표 간에 가처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네.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서 6개월의 당원권 정지를 받았는데 임기는 그것보다 더 길게 남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고로 해석을 해서 원내대표가 권한 대행을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이제 줄 사퇴를 하면서 그것을 비상 상황이라고 해석을 하고 비대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당시 전 대표가 이제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는데 1차 가처분에서 승소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준석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당헌을 개정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은 비대위로 간다는 조항이 이때 생겨난 것인데 사실 우리나라 여야 정당을 두루 봐도 이게 족보가 없는 규정입니다. 예. 당시에 이 규정을 만들 때도 일각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지도부가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 후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이제 지금 현실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지도부가 붕괴되고 다시 또 이렇게 그 지도부를 재구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기웅 대변인님. 한동훈 대표 체제가 위협을 받는 와중에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 장동혁, 진종호 최고위원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것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 그 당내에서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분, 그다음에 반대한 분 다 고민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네. 광화문에 많은 그 광화문을 메웠던 국민 그리고 여의도에 있었던 국민 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국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찬반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악마화하거나 배제하거나 배신자 프레임 이렇게 하는 거는 절대 반대하고요.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장동혁 그다음에 진정호 최고위원들이 어떤 사퇴를 했다는 거는 큰 틀에서 대통령이 국민의힘 출신의 1호 당원이라는 대통령이 탄핵을 된 마당에 어떤 큰 틀에서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이 그다음에 의원분들이 이거를 일임을 했을 때 재신임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본인은 사퇴할 의사가 없다, 직무는 본인한테 있다 얘기하시면서 비대위를 꾸리는 데 있어서 뭔가 그런 권한을 행사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뭐 국민한테 나온다듯이 모든 권력은 어떻게 보면 당원들과 그다음에 또 의원들 사이에서 나는데 네.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하고 네. 나머지 분들도 과하게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저희가 진짜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지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데 한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책임론은 정치적인 책임론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소한 어떤 개별적인 어떤 건에 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그런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최고위원들이 줄줄이 사퇴 의사 밝힌 상황을 모르고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사퇴하지 않겠다고 했었거든요. 본인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대단한 배경이 있다기보다는 그 상황은 의원총회장에서 최고위원들이 구두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것과 거의 동시적으로 그 한동훈 대표의 백그라운드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시간적인 부분상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추론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그리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을 몰랐다라고 네. 하는 입장이 있었던 것 같고 한동훈 대표도 지금은 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12월 3일 밤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거의 지체 없이 국회로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달려가서 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 10여일간 이제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또 그런 방안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가피하게 탄핵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조금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대표도 본인만의 시간을 갖고 네. 앞으로의 거취에 대해서 숙고할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봤는데 밖에서 보는 이 한동훈 체제에 대한 위협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분당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국민의힘에서는 분당 사태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 네. 그러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어떤 세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이번에 보여져 버렸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개인의 개인기가 아직까지는 이 어떤 세력을 만들 만큼의 어떤 그 정치적 개인기가 크지는 못했다. 네. 그렇지만은 한동훈 대표가 여전히
어떤 지금의 국민의힘에서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한동훈 대표가 보일 수 있는 행보는 뭐 어떤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어렵다고 보이고요. 네. 잠시 어떤 좀 정치권에서 떠나 있으면서 다시 재소환될 수 있는 그 날이 충분히 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가 다시 한번 그 숨고르기를 하는 시간이 가질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국민들 대다수에게 보이기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 네.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으로 보일 염려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그나마 그것을 버티고 있었던 게 한동훈 대표였었는데 네. 한동훈 대표 체제를 이렇게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민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지금의 국민의힘이 어떻게 차기 비대위를 만들더라도 과연 이러한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을까? 네. 저는 지금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으로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대표 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히 격앙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왔고 저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네요. 저는 제가 할 일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 대변인, 조금 전에 김기현 대변인은 좀 지금은 한 대표가 물러나는 게 어떠냐라는 제언을 주셨어요. 의견 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 대표 본인이 결단을 할 몫이고 네. 그 결단을 위해서 최소한의 숙고의 시간을 우리가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한동훈 대표가 그 18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계엄 해제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면 이 12월 3일 밤의 계엄 선포 사태는 대통령 플러스 국민의힘 대 야당의 구도가 될 뻔했습니다. 예. 그것을 막은 것에 대한 결정적인 공로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런 당대표를 과연 쫓아내는 것이 맞느냐, 이 부분에 많이 주목을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손해가 되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에게 본인이 숙고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급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네. 보여지고요. 네, 대변인님, 지금 당내에서는 친윤계 중심으로 해서 한 대표 향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고요. 뭐 한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에 한 대표가 뭐 내가 비상계엄을 했냐 이렇게 맞선 걸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당내 갈등 굉장히 제가 극단으로 볼 때 치닫고 한동훈 있어요. 대표가 가서 본인의 어떤 그 당시의 상황, 탄핵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투표를 했냐, 내가 계엄을 했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의 어떤 책임론을 하는 부분이 개별적인 어떤 사건에 대한 그걸 떠나서 정치적인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이르는 부분에 있어서 당 대표로의 어떤 책임론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붙이자면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에 있어서 뭐 대통령의 잘못이 크더라고 손치더라도 20년 직이라고 한 대표가 전대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상상하기 싫은 상황에 어떤 파열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론도 대두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인이 계엄을 반대하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자산입니다. 하지만 계엄이 꼭 탄핵이란 등치시키고 무엇보다도 그런 것들에 당내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메시지를 던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본인이 메시지를 내고 탄핵을 하자고 했지만 탄핵 찬성은 12명입니다. 네. 그리고 기권하고 무효가 11명인데 기권하고 무효는 당론이 탄핵 부결이잖아요. 예. 부결입니다. 기권하고 무효는. 결국은 실제로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한 사람은 12명이라는 거고 네. 한동훈 대표의 친한계가 20여 명, 그다음에 이번에 전당대회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봤을 때 김태호 의원 후보가 가졌던 표가 한 34표인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한참 못 미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친한파에 있는 사람들의 의사마저도 관철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뭐 정의롭지 않다를 떠나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생각을 어떻게 공유하고 관철시키는 데 어떤 능력의 한계가 절실히 나왔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한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리더십으로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의견이 달랐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계엄을 정당화하는 배경이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엄을 선포하고 그 뒤에 몇 차례 대국민 담화를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비현실적인 독자적인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이제는 사실 국민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즉 한동훈 대표로서도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대통령을 상대로 굉장히 어렵게 힘겹게 당정 관계를 견뎌왔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짧게 덧붙이자면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든 이 탄핵을 피해보려고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주 토요일에 대국민 담화도 당에서 요청을 해서 이끌어냈던 것이고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방안을 그 로드맵을 마련해서 실현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신 것은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탄핵의 책임을 한동훈 대표에게 오롯이 전가해서 대표를 물러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국민들께서 종국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도 한 말씀을 짧게 좀 덧붙이면은 좀 국민의힘의 스탠스가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계엄은 잘못됐다,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탄핵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엄이 국민의 기본권하고 국헌은 물러나게 만들었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알고서도 이 부분을 그냥 덮고 넘어가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한동훈 대표, 제가 좀 한동훈 대표를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동훈 대표의 이런 문제 제기가 저는 당내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었던 문제 제기가 아니었던가.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그 탄핵이 통과되게 만든 저는 이탈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전 소신표라고 부르고 싶은데 그런 소신표를 만들어냈고 그나마 그런 소신표가 지금 국민의힘이 설 자리를 만들어준 그런 토양을 만들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그 맹목적으로 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번 탄핵안에 그 반대표를 던진 85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것이 국민의힘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오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오후 8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정 안정을 강조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정된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긴 공직 생활의 마지막 소임이자 가장 중대한 임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 이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9시에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 회의를 열었는데 안보 공백을 막는 게 가장 주된 임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보 공백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지금 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굳건하고 우리 안보 태세에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줬죠. 그럼으로써 아마 월요일 외환시장,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네. 즉 이렇게 국정이 안정되고 안보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 또 국내 시장의 모든 참가자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안정될 걸로 보여요. 네. 아마 월요일 시장을 보면은 한덕수 총리가 빠르게 지금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Hello, Mr. President Biden. 이렇게 신속히 통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대통령께서도 그간 한국의 상황을 우려하며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미측의 꾸준한 신뢰의 메시지를 발신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가졌는데 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한 걸로 전해집니다. 이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이 여럿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을 어떻게 보면 복원하고 한미일 공조체제를 굳건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계엄 사태를 통해서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선에 있어서 약간의 신뢰 훼손이 없지 않아 우려가 있을 좀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권한 대행으로서의 어떤 대통령의 관계가 단순히 정치적이고 안보적인 측면뿐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리스크를 네. 완화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 좀 얘기를 듣자면 저번에 이제 야당에서 주장했던 1차 탄핵 소추안의 내용에 보면 네.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러시아, 중국을 적대시해서 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거에 네.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또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그 내용을 쏙 뺐습니다. 또 빼니까 중국에서 또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결국은 뭐냐면 외교라는 거는 어떤 정치적인 지금 유불리를 떠나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긴 안목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트럼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트럼프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거고 네. 일본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한국과의 관계죠. 그렇다면 중국에 대해서 세시하고 대만에서 세시하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과연 트럼프랑 어떤 얘기를 나눌지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뭐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그냥 접어둡니다. 네, 오늘 이재명 대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상태로서는 이미 총리께서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약간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총리님과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는 밟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이건 좀 어떤 배경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지금 당내에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도 이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예. 그렇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국무위원회가 제대로 그 절차대로 진행도 안 됐고 또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언한다고 하셨을 때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리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한 이 그 책임에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국무회의 전체가 다 국무위원들이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한덕수 총리는 계속 자중을 요청을 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고 네. 그 후가가 지금의 탄핵에까지 이르게 된 이 과정들 속에서 제일 큰 책임은 어쨌든 한덕수 총리에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많이들 하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전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신 거는 이미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 대행, 대통령의 권한이 대행 체제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의 안정을 꾀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 너무 많은 탄핵을 한다라는 것이 그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요소도 있고 또 빠르게 이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또 민생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타이밍을 놓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들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거듭된 탄핵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발언을 했다라고 해도 발언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와 별개로 그동안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반복해온 이 탄핵 중독, 이 잘못됐다는 점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발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일단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보류하는 것이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마저 탄핵 소추한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그야말로 이제는 국정이 더할 나위 없이 불안정해지시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이고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아주 전면적으로 묻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금년도 탄핵소추 사건이 벌써 8건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이 우리나라는 지금 전부 다 직무 정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심지어 중앙지검장,
4차장, 반부패 2부장 이 수직 라인이 전부 다 직무 정지가 되어 있어서 네. 정치인들 반부패 수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것이 국정이 안정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당의 네. 탄핵 중독은 중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짧게 네, 부탁드립니다. 짧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발언을 했죠. 이제까지 한 게 몇 군데 몇 번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 네. 그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한덕수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주목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확인적 효력 유지만 해달라 했거든요. 네. 예, 이재명 대표도 얘기를 한 것이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이 어떤 새로운 어떤 효력이 발생되는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건 당시 권한대행이 한 2건의 어떤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발의된 법안들이거든요. 저는 이번에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야가 합의된 어떤 입법을 통해서 어떤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부담을 주는 거부권에 대한 부담을 주는 입법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네.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어차피 대통령이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과거의 어떤 입법 자체가 공격적 입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좀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함의를 담고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여야가 합의된 입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단 여기에는 국민의힘의 저는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어떤 입법을 하자고 했을 때 합의된 입법을 하자고 하면 아예 논의 단계에 들어오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이제는 좀 민생을 앞세운다는 입법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에서부터 들어와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이 부분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 네. 지금은 민주당에서도 어떤 정치적으로 상대방의 거부권이 뻔히 보일 수 있는 입법은 최대한 자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민생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향후에 언제 있을지 모르는 어떤 대권에서도 상당한 지금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렇게 무리한 입법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 보입니다. 네, 대변인님께서는 거부권 행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고건 국무총리 때 선례가 있잖아요. 네. 그 선례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면 네. 2004년 3월 12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됩니다. 네. 같은 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던 법안 중에 당시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 사건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사면법은 당시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헌법 정신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검토 의견을 내서 고건 권한대행이 거부권, 제2요구권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거창 명예회복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재정 소요가 지나치게 많이 든다라는 이유로 역시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때 주된 이유들, 예를 들면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얼마나 많이 그러면 무한정 쌀을 수매해줘야 되는가, 정부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위헌적인 법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2요구한 것과 사실은 사안의 구도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도 정말로 위헌적인 법률 또는 우리 정부의 재정의 지탱을 할 수 없는 그런 법률들에 대해서는 제2요구권을 불가피하게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뭐 예단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심리 속도가 좀 궁금한데 4월 벚꽃 대선이 될 수도 있고 5월 장미 대선이 될 수도 있는데 좀 조기 대선, 뭐 여름에도 대선을 치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마지막 담화를 보시면요, 잠시 갔다 오신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계세요. 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은 탄핵이 인용됐을 때를 지금 전제를 한 상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지금 헌법재판소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지금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180일 내에 저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럼 권고사항인 거죠?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뭐 공선법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180일은 정해져 있지만은 재판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신속한 재판도 중요합니다만은 공정한 재판도 더욱더 중요한 가치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 180일 넘길 수도 있는데 네. 저는 키가 되는 것은 수사의 속도라고 봅니다. 지금 검찰, 경찰, 공수처 아니면 앞으로 있을 특검, 여기서 있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얼마만큼 신속성을 가지냐에 따라서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그 속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다음 주부터 경찰에서 압수수색 또는 대통령에 대한 소환 네. 이것이 진행돼서
올해 말까지 대통령에 대한 신변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탄핵 재판도 2월 전에는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벚꽃 대선이 될 수도 있고요. 장미 대선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또 헌재 시계와 맞물려서 짚어봐야 되는 게 이 사법 리스크인데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1심이 6월, 2심, 3심이 3개월 안에 맞춰야 되잖아요.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최종심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헌재 시계나 법정의 시계는 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지 누구는 뭐 빨리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압박을 하겠죠.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니까 본인은 정치적 기소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됩니다. 본인은 무죄고 윤석열 대통령은 유죄다 이렇게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법적인 어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한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2심까지 만약에 내가 유죄가 나온다면 내가 안 나오겠다. 유심 무죄면 너무 기다리는 건 좀 그렇다면 이 부분까지는 좀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기 대선을 마냥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승부수를 던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민생이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혼란을 계속 끌어갈 수 있는 사람,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뿐이고 또 무엇보다도 헌재 84조에 보면 내란과 외환 빼고는 형사소치 못한다고 했지만 진행 중인 어떻게 보면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판이 중단되느냐 여부도 가름마가 안 타져 있습니다. 지금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를 하기보다 오늘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처럼 좀 전국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권 주자 행보를 이어갈 것 같은데 내일부터 이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좀 전에 그 김기흥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짧은 반박 좀 하나만 드릴게요. 일단 사법부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사법부는 죄의 유무죄를 따지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이 위헌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지는 겁니다.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빨리 판단해야 될 것은 우리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번 12.3 비상계엄이 위법적인 소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것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본인 주장하시는 것처럼 무죄 취지의 얘기를 이 헌법재판소에서 다투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다. 저는 그냥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생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선회를 한 것은 나름 지금 대권 행보다 뭐다라고 말씀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제1당의 역할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그 국민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바로 추경의 그 필요성도 강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역할이 필요하고 이번에 저희가 그 예산안을 삭감해서 통과시켰기 때문에 민생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야당이 갖고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증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불효불급한 부분을 삭감하고 기존의 677조 원에서 673조 원의 그 4조 원만을 삭감한 상태에서 예산안을 일단 통과시켜 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경제 부분 이런 시장 그 경제 골목 상권을 살리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정부의 적극적 재정 이 부분도 저희가 역할을 좀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헌재 시간을 좀 살펴봐야 될 상황입니다. 먼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부터 직무정지까지 그 과정에서 좀 주목할 만한 장면들을 짚어볼 텐데 일단 여당 이탈표가 23표 정도로 나왔습니다. 기권과 무효까지 합치면 23표인데 그 규모를 여당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는 찬반을 했을 때 찬성을 12표지만 저는 기권하고 무효가 11표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이 부결이었잖아요. 그렇죠? 당론이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부결을 위해서는 기권과 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찬성 오로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그런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은 12명이 좀 그쳤다는 면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여하튼 한동훈 대표의 어떤 주장에 대한 무게가 상대적으로 덜 실렸다는 그런 부분은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반대를 이렇게 했느냐 네. 이런 부분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그걸 넘어서 뭐냐면 우리가 8년 전의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거 잘못을 되풀이하는데 이게 사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조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네. 이 문제는 사실 조기 대선으로 확 되면 그냥 지금의 대통령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전 개인적으로 개헌주의자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하자. 한 명의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넘어서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자는 차원에서도 네. 탄핵 말고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송영 대변인 말씀 주시죠. 저는 그 11표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하는데요. 자, 그분들도 다 국회의원들입니다. 기표소 안에 들어가서 투표용지에 한글로 부자를 쓸 줄 몰라서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11분도 제가 봤을 때는 기권이나 무효를 통해서 일정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입니다. 즉 12월 3일 계엄 선포는 명백하게 위헌적인 일인데 대통령께서 한밤중에 그렇게 계엄을 선포하는 일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통령을 그대로 중심에 두고 일사불란한 의사결정 구조만 유지하는 것은 적어도 동의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사표시를 투표를 통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야당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알아봤던 거에 비해서 이탈 규모가 좀 적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좀 적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210표 내외를 예상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18표에서 25표 정도는 생각을 했던 것인데 아마 그동안 일주일 동안 아마 개별 접촉도 많이 했을 것이고 실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났을 때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건 탄핵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해요. 네. 그렇지만 그 아까 김기영 대변인께서 말씀해주신 과거 어떤 탄핵의 트라우마를 그렇습니다. 건너기는 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더라 손 치더라도 210표는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생각보다는 적었다. 근데 이 적은 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기권표하고 무효표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소위 친한계 어쩌면 탄핵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기권 무효표를 포함시킨다고 하면 23표라고 한다면 네. 그동안 민주당에서 설득을 하면서 충분한 효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오후 5시쯤 가결 결과가 발표가 됐고요. 이후 우원식 의장의 결재를 거친 탄핵소추 의결서가 저녁 7시 24분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그 즉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그보다 앞선 저녁 6시 8분쯤 예고에 없던 담화를 내고 결국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기 1시간 전쯤에 내놓은 담화에서 탄핵 심판과 내란죄 수사에 맞서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처음 정치에 뛰어들었을 때 심정을 언급하면서 전임 정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까지 담았어요.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우선적으로 대통령이 이제 사실상 마지막 담화, 물론 이제 기각이 돼서 복귀할 수 있는데 헌재 기간이 몇 달을 될지 모르지만 그건 또 그 동안에 언론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대통령이 여튼 국회에서 탄핵이 가결됐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책임을 물은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들고요. 우선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은 지우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계엄의 불가피성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어떤 문재인 정부 이후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그 어려움을 환기시킨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자기는 잠시 비우고
헌재의 어떤 법적 다툼에서 본인이 치열하게 다투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이거는 개인 만약에 내란이라는 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집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투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게 단순하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형사 사건 수사하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다 그런 네.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표결 전에도 예고에 없던 담화를 내놨었는데 당시에도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계엄 후에 처음 내놨던 담화를 돌이켜보면 사과한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날 담화에서는 비상계엄은 통치행위였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 이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게 결국은 탄핵안 통과의 결정적인 한마디가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직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목표로 해서 두 가지 로드맵도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2월 퇴진, 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 5월 대선 그런 TF의 복수의 안을 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면담도 하고 설득도 하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대국민 담화를 하기 직전까지 당에서 이런 것을 통보받은 분들도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당 지도부도 이런 대국민 담화가 예정인 줄도 몰랐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공유받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직전 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국민 담화에서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당의 본인의 임기를 포함한 전국 수습 방안 일체를 일임한다고 했던 네. 그 내용들을 모두 다 뒤집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 나아가서 기권과 무효 등의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한 의원들의 의사결정에까지 두루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김진욱 대변인, 저희가 이 6개 야당이 공동 발의한 탄핵 소추안 전문을 좀 살펴보면 앞부분에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침입했다. 정치인 불법 체포를 시도했다 이렇게 적시가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탄핵안 가결의 결정적 사유가 됐을까요? 결정적 사유지요.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국헌문란이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국헌문란은 짧게 정리해 보면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관을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무력에 의해서 봉쇄시키고 능력을 상실시키게 만드는 행위, 이것을 갖다가 국헌문란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군경이 동원돼서 그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 지금 증언에 나오는 거 보면 특전사 그 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서 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 라는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경찰력을 동원해가지고 막았어요. 이런 것들이 일단은 이 국헌문란에 해당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폭동이라는 것이 다른 게 폭동이 아닙니다. 일상의 평온함을 깨는 행위, 이것이 폭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찰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들어가기 위해서 유리창을 깨고 그리고 군홧발로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를 짓밟았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에도 군과 경찰이 들어가고 또 그 방첩사령부, 정보사, HID 이런 부분들 활용해가지고 네. 지금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 이런 부분들이 다 국헌문란의 행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기 그 계엄 포고령 있잖아요. 거기 제1항에 보면은 국회와 지방의회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했습니다. 이것은 계엄법의 위반이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맨 앞에다 기술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절차도 시작이 됐습니다. 헌재도 신속한 재판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은 미래로 국민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국회를 대표하는 탄핵소추위원으로서 하루빨리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께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하였고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네, 현재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번호도 부여를 했고요. 내일 재판관 회의도 소집을 했습니다. 현재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낼 듯한데요. 앞으로 이어지게 될 절차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도 일단 일반 형사재판과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검찰 측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금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한 소추위원단이 이제 검찰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피고인 측 역할, 이제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네. 일단은 일반 소송 절차처럼 그러니까 이 소장 부본이라고 하죠. 소장 부본이 도달을 해야지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접수해서 사건 번호는 부여가 됐고요. 네. 여기 소추안을 대통령이 전달받아야 됩니다. 물론 어제 대통령실에 전달받은 것은 있습니다만은 네. 헌법재판소와 관련해가지고 전달받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네. 채택 아마 준비 기일이라든지 아니면 공판 심리 기일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할 텐데요. 뭐 지금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생중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네. 실제 이것이 생중계까지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저는 생중계까지 필요하지 않고 보통 내부 CCTV로 보통 녹화를 다 하거든요. 그 네. 부분을 따로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서 얼마만큼 본인이 그 주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증인 신청이라든지 증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것인가 또 국회 소추위원단도 단순히 언론 기사화 돼 있는 것만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수사 상황을 통해서 어떤 드러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서 형태 아니면 증거 형태로 제출을 통해서 어떤 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어떤 이 헌법에 위배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아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네. 내란죄 유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죄 유무가 아니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헌법상 요건에 해당했는지 네.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얼마만큼 다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빨라질 수도 있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훈 대변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탄핵 심판이 만장일치가 필요한 6인 체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공석인 3명을 채워서 9인 체제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 부분도 있습니다. 헌재는 결국 9인 체제에서 결정을 하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네. 그 점을 고려해서 아마 9인 체제가 됐을 때 본 변론 기일을 열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 준비 절차 정도는 6인 체제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국회 선출 몫의 3명의 재판관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정식으로 임명되는 것을 기다려서 본 변론 기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네.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에 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변수는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인 문영배 권한대행 그리고 이미선 헌법재판관 두 사람의 임기 마지막 날이 4월 18일이라는 점이겠죠. 그러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에 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만 네. 그 대통령 임명 몫에 대해서 본인이 권한대행이면서 지명을 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재도 그 점을 고려해서 아마 4월 18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네, 헌법재판관의 성향 이 부분도 변수가 될지 궁금한데요. 관련해 법학자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 8대 0이라고 하는 만장일치됐죠.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이 나왔던 이게 보수 진보보다도 이분들이 이제 수십 년 뭐 판사 생활하고 그런 분들이 법적 증거가 얼마나 명확하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때는 쟁점이 굉장히 열몇 가지로 컸었지만 네. 지금은 쟁점이 작은 대신에 내란죄 자체가 덩치가 크고 네. 또 관련자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쪽에 맞는지를 이제 확인하려면 네. 뭐 문서에 증거가 나오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든 그거 이제 시간 꽤 걸릴 겁니다. 뭐 재판관 성향보다는 법적 증거가 향방을 가르는 주 포인트가 될 것이다. 여기는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장현수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요. 8대 0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으로 갈 수밖에, 파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증거라든지 어떤 위헌적인 요소들이 제출이 되고 확인됐기 때문에 저는 당시 헌법재판관 8인이 모두 파면에 동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지금 뭐 따져볼 것은 아까 장현수 교수님 얘기해 주신 대로 간단합니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적법한 절차였나, 헌법에 합치된 절차였냐 아니었냐.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럼 비상계엄에 앞서서 언제부터 이 비상계엄을 계획했고 비상계엄에 필요한 절차라든지 내용적으로 요건에 맞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그 지휘 계통에 있던 경찰 그리고 군 관계자들이 전부 다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증인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증인 신청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신문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이 돼야 될 것이고요.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국무회의가 전후로 열리게 돼 있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전후에 있는데 여기에서 국무위원들에 대한 증인 신문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지리한 이런 확인 절차들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여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리한 법적 공방이 오가지는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앞서도 들으신 대로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다퉈보겠다 이런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이 점이 좀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변수로 꼽히나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했고요.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법정에서 이른바 대형 로펌이라고 하는 변호사들과 이렇게 다퉈봤다. 그리고 나는 펑퍼짐한 질문보다는 아주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팩트 파인딩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면 대통령은 이번에 변호인단으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들어가는 거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방통위 전 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 중수부장을 했고요. 그리고 선거 기간에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해 가지고 그거 관련된 어떤 사법적인 어떤 야당의 공격 포인트에 대해서 그런 관련된 걸 위원회를 맡아가지고요. 그거를 대처한 어떤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영하 현 의원이죠. 변호인 말고는 뚜렷한 어떤 이름 있는 변호인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이게 뭐 진영 대 진영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계엄의 어떤 불가피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어떤 헌법적 어떤 논리를 많은 분들이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단순하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어떤 파면을 결정하는 헌재의 결정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은 불가피하다. 네. 사실상 변론을 포기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랑 좀 비교가 되는데 좀 길어질 걸로 보이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역할이라는 것이 헌정 질서를 영속시키기 위해서 빠르게 판단해야 할 의무가 또 있고 또 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아까도 그 말씀드린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만 가리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크게 세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느냐. 근데 지금 이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전쟁, 전시 또는 사변과 이에 준하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 절차를 그럼 제대로 지켰냐. 국무회의를 열었는데 국무회의에서 이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 국무위원들이 부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절차적 그 위반이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고요. 세 번째는 내용 같아요. 그것이 이제 내란죄에 해당되는 북한 문란의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근데 이거는 좀 전에도 이거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어렵게 오랫동안 심리를 해야 할 가능성 저는 그렇게 좀 낮게 봅니다. 그래서 이게 4월 전에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조심스럽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대통령은 뭘 하고 있을지 상황이 어떨지 너무 궁금한데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만 권한은 정지가 됐고 다른 모든 것은 유지가 되는 건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직무 정지가 됐지만 대통령의 신분과 직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월급도 지급됩니다. 다만 직무와 논리 필연적인 연관 관계에 있는 이제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는 성격의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권한 행사는 어쨌든 금지되기 때문에 뭐 비서관에게 지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경호나 뭐 관용차 사용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경호와 의전 면에 있어서는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제 저녁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이 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업무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정 수습에 나선 한 권한대행은 오늘 첫 일정으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총리실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채영 기자, 한 권한대행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통화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전화통화는 오늘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진행됐습니다. 통화에서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를 할 때 미국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대통령과 친분이 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앞으로의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면서 정부도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 한미동맹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북핵과 러북 협력이 심화하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공고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설명을 해줘서 고맙다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회복력을 평가했습니다. 또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변함없다면서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발전도 노력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등을 만나 대통령실과의 업무 조정을 협의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협의를 마친 후 청사를 빠져나가면서 어제부터 모든 조직이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앞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여야 모두 당 정비와 후속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치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광희 기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가 어렵고 금융시장 위험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추경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내 국정안정 내란 극복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국정 혼란 최소화를 주문했습니다. 당 내에서 논의 중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추진도 국정 혼선을 막기 위해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이광희 기자, 국민의힘 오늘 상황도 좀 짚어주시죠. 예,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 등 공식 일정은 없는 상황인데요. 다만 개별 의원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가결로 인한 선출직 최고위원회 집단 사퇴가 이어지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사퇴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등장이 불행의 시작이었다며 빠른 체제 전환과 당의 정비,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새로 출발해야 할 때라고 적었습니다. 권영진 의원도 탄핵에 앞장선 배신자 한 대표는 더 이상 우리 당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한 대표는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곽종근 육군특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걸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수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인데요.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707 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하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의 테이저건과 공포탄 사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엔 국회에 나와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빨리 국회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요 피해자 신병을 잇따라 확보 중인 검찰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오늘 중으로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사령관으로부터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 전화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수방사 간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이미 작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는 첫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때문에 탄핵심판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내란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나 경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같은 혐의로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51조는 이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진 뒤 탄핵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헌재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손준성 검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를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는 연루자가 다수인 데다 윤 대통령과 다른 피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1심 선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이유로 탄핵심판을 중지하면 국정공백 장기화가 불가피합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형사재판 절차를 기다렸다가 변론을 제기한다면 국정에 있어서의 어떤 차질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거거든요. 권한대행 체제가 계속 장기화된다는. 탄핵심판 중지 여부는 헌법재판관 6명 가운데 과반인 4명이 찬성하면 결정됩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검찰이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앞서 보신 경찰 수뇌부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이어서 이 군경에 대한 신병 확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에선 좀 어떤 내용으로 신문이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신병 확보가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라든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런 이진우 수방사령관들이 처음에 야당 의원들과의 어떤 그 그러니까 당 유튜브, 개인 어떤 인터뷰 형식의 유튜브에서는 거짓말로 한 것이 드러나 버렸어요. 나중에 어떤 그 하위직에 있는 지휘계통에 있는 뭐 김태현 707 단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진실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특히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에 대해서는 그리고 김태현 707 특임단장에 대해서는 공익제보자를 지금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보면 이미 증언을 한번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곽종근 특전사령관인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어떤 저는 신병 확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를 신병 확보를 한 다음에 신병 확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구속이 되게 되면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이후에는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 구속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진술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수사가 누구냐?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 검찰에서 아마 그 영장 발부가 청구가 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아마 영장 발부를 통해서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령관들, 경찰은 이미 다 저는 된 것으로 보이고요. 군 계통에 계신 분들도 이진우 수방사령관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까지 된다고 한다면 저는 거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수순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밖에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게 군 지휘부의 증언일 건데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국회에 출석한 사령관들은 이 국회 해산 의도가 없었다는 대통령 담화와 배치되는 증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대통령께서 비와 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네, 들으신 것처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나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 해명과는 배치되는 말인데 이게 내란죄 혐의 입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내란죄는 목적범이라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구성 요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법 91조 2호와 대법원 판례를 종합을 해보면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그 기능을 불능하게 하면 그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능을 불능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능하게 할 필요가 없고 일시적으로 불능하게 하는 것도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헌법 77조 3항에서 원래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도 행정권이나 사법권에는 어떤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국회 입법권은 국회의 권한은 건드릴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를 계엄포고령 1호에서 국회가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게 하고 실제로 군대가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뭐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뭐 특수전사령관 이런 사람들이 진술해서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교차적으로 공통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그러면 그것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불능하게 만든 것이거든요. 일시적으로라도.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대변인,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으로 지목이 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특정 정당이 수사에 개입했다라는 이유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글쎄요. 진술 거부권은 뭐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지금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죠. 그러면은 고위 공직자 위치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일단 그 책무에는 반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진실이 최대한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네, 관련해 수사기관 움직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검찰, 경찰, 공수처 가운데 뭐 어느 기관이 키를 잡을 거냐 이걸 두고 지금 기싸움이 치열한데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게 되면 검찰, 경찰, 공수처 하나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글쎄요. 본인이 아마 선택하기는 어려울 거라 보입니다. 근데 아마 경찰에서 출석 요구가 왔을 때는 출석에 거부할 확률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본인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더라도 검찰에 가서 받겠다. 근데 이것이 또 수사의 공정성과 관련해서 시비가 일 수는 있어요. 뭐 저는 지금 어떤 각 수사기관들,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다 어떤 정치적인 고려 없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수사를 어떻게 덮는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수사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기 위해서 수사 결과를 내놓는다? 그건 굉장히 그 기관에게 네. 특히나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수사관 또는 검사 그리고 또 이 수사 지휘부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근데 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가장 저는 이연 부담이 적은 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맞다고 한다면 저는 그렇지만은 대통령 입장에서 경찰에 아마 나가서 자기가 조사를 받겠다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 보이고요. 특히나 어떤 검찰 영장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할 텐데 여기에 대통령이 응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뭐 경찰 특수본에서 지금 뭐 검토가 되고 있는 체포 영장도 충분히 발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2012년에 검사 비리 사건 관련해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인 것 같은데 당시에 변호인이 경찰에서 조사받는 것보다는 본인이 몸담았던 검찰에서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직무를 수행을 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에 대한 가능성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수사 관할 내에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있는 이 상황이 누가 초래한 것인가 이걸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단히 기형적으로 한 결과로 검찰도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다. 경찰도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우리가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래 12.12 5.17 사건을 내란죄로 수사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낸 것은 검찰입니다. 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 선동 사건도 그걸 기소해서 유죄를 받아낸 건 검찰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이 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미안한 얘기지만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할 능력이 솔직히 말해서 없습니다. 그러면 공수처가 그 사건을 이첩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저는 타당하지 않다? 현실에 맞지 않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해병대원 사망 사건 관련돼서도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하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까? 네. 그런 수사 능력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께서도 많은 부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상설특검하고 일반 특검 두 개를 지금 다 발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상설특검법은 이미 통과가 됐어요. 이제 상설특검만 임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여러 기관들이 뭐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좀 대통령을 누가 조사할 거냐 이런 부분들까지 간다면 그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하고요. 2016년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 누가 조사했습니까?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시에 특검 수사를 책임지고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여러 기관들이 사실 조사하고 있는 게 거의 초동 수사의 개념이라고 보고 네. 특검이 진행되게 되면 모든 이 조사 결과들이 다 특검으로 이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크게 이 부분을 가지고 뭐 논란을 삼을 이유는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특검 발의는 다 해놨어요. 네. 근데 특검이 구성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이 다 돼버렸잖아요. 네. 그럼 구속된 뒤부터 최장 20일의 검찰 수사기간이 있습니다. 20일 뒤에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돼요. 구속 네. 기소를 하려면은 예. 그냥 그냥 구속을 풀어주고 기소를 할 거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 기소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 20일이라는 시간 내에 뭐 상설특검이든 일반 특검은 저는 아예 너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생각하고 네. 상설특검조차도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빨리 진행돼야지 민주당에서 원하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얘기한 네. 헌법재판소에서의 파면 결정이 빨리 날 수가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이상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특검을 가지고 여기에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멈출 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게 본인들이 바라는 바하고는 배치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 이 수사와 관련해서 너무 특검을 앞세우면 오히려 민주당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저는 좀 고려할 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자들이 검찰개혁 입법 관련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혼란이 정리된 다음에 하겠다. 네. 그러니까 본인은 어떤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어떤 사냥개라고 비판을 했지만 지금 검찰 수사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에서는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가능한 건지 경호처와 충돌 가능성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체포영장이 일단 안 나올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네.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출석 요구를 해서 그 임의 출석 가능성이 정말 없는 것인지조차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잖아요. 네. 대통령이면은 사실 도주할 염려는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체포영장 논의는 적어도 지금 단계에서는 성급하다. 그리고 네.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각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면서 그렇죠. 자신들이 뭔가 신병을 먼저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이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이 지금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언급하는 것은 좀 섣부른 감이 있다. 앞으로 상황이 혹시 변경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뭐 윤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하면 체포영장 가능성이 좀 높아질 건데 소환 가능성은 좀 높게 저는 보시겠죠? 소환에는 응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대통령의 태도는 본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가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는 뭐 직접 입장이에요. 변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렇다고 하면 수사기관에 가서도 본인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피력할 거로 보여요. 그럼 네. 소명한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처음부터 진술 거부는 최근에 한 것이지 처음부터는 적극적인 진술했습니다. 어떤 본인이 내란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전 대통령도 그거 같다고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기관에 소환을 먼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소환에 저는 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응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이제까지 말씀하셨던 것과는
다른 방향입니다. 네. 오히려 죄를 숨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나가서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변호인단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구성이 돼야지만 그렇죠. 아마 같이 나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아마 정립을 해야 될 겁니다. 변론 네. 방향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환에는 응할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사기관과 협의하에 조율을 해서 아마 출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설 변호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네. 선거 기간에 이제 고발 사주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공격을 했는데 김웅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볼 때는 뭔가 해명이 아니라 뭔가 꼬인 듯한 느낌을 가졌죠. 그래서 캠프 내에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대변인단에서 논평을 쓰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가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했을 때 네. 대통령이 예고에 없던 국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문제 관련해서 국회에서 불러라. 내가 예. 다 해명하겠다 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의혹 제기를 못했습니다. 네. 결국 어떤 정면 승부사 기질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소환을 한다면 당당히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탄핵 정국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시민들,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내용 보고 오시죠. 탄핵 탄핵! 유튜브 옷소 응원목입니다. 노래도 나오고 다 같이 구호 맞춰서 소리 지르고 하는 게 콘서트 같기도 하고. 얘가 더 박잖아. 얘 치워버려서 소가 안 나가. 그게 놀러 나오는 것 같아 그냥. 신나게 노래 부르고 흔들고. 네, 보신 것처럼 지금 상당히 달라진 시위 문화가 보이는데 우리가 과거 촛불 집회랑 비교해도 그때는 촛불을 들었다면 이번엔 뭐 응원봉, 각양각색의 도구들이 나왔거든요. 이 장면을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약간 그 거리에서 축제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뭐 이 촛불 지금 자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촛불 또는 촛불의 형태를 띄어있던 어떤 전구 같은 걸 들고 나왔다면 이번에는 저 각양각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응원봉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네. 잘 모르실 텐데 가장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아, 것이랍니다. 그래서 예. 평상시에는 뭐 저 응원봉에 뭐 이렇게 기스나 이런 게 갈까봐 네. 박스에다가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잘 보관하고 소중하게 있는, 보관을 하는 아주 거예요. 소중하게 네. 보관하고 네.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걸 들고 나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네. 그만큼 이 상황에 대해서 진심이다. 아, 그리고 뭐 남녀노소 또 특히 이번에 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보면 20대 여성이 또 상당히 또 많다라는 예, 눈에 것도 띄었습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뭔가 이 사회에서 이 MZ 세대들이 본인의 권리, 특히 이 헌법에 대한 기본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침해받았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은 참지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또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뭐 정말 다양한 그 계층의 전 연령대가 참여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번 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는 저는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바, 특히 네. 여론조사에서도 뭐 70% 이상의 압도적인 그 탄핵 찬성 여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거라고 보여지고요. 과거하고 너무나 다른 그런 그 문화가 약간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 때의 응원 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네. 그런 비슷한 문화가 이번에 한번 다시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해 보고 싶습니다. 뭐 기존의 집회와 분위기는 상당히 달랐습니다만 뭐 가벼운 분위기로 즐겼다고 해도 그걸 보는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무겁게 받아들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나 국민의힘에서 좀 뼈아프게 여겨야 되는 부분은 저 집회에 지금 10대 여성, 20대 여성층이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네. 우리가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때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있으면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한 번 형성된 정치관, 세계관이 나이를 먹으면서 쉽게 잘 바뀌지 않아요. 네. 지금도 세대를 보면은 40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많이 좀
비우호적이고 민주당의 좀 우호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세대인데 그 40대가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진 20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저런 지표에 나온 10대 여성, 20대 여성 유권자층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도 처음 형성된 시각을 잘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일응 있고 그런 점이 국민의힘에 뼈아프게 작용할 수 있어서 이거를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타개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이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서 본질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본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섰던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에 대해서 핍박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배척한다는 인상을 주면은 저 10대, 20대 여성층과는 더더욱 정서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뼈아프게 여겨야 될 지점입니다. 뭐 비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좀 주안점으로 삼아야겠습니다. 사실은 비대위가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저분들과의 정서적 거리는 멀어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시작하면서 대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분야가 정상 간의 외교로 꼽힙니다. 이미 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정상 외교는 사실상 좀 멈춘 상황인데 권한대행 체제에서 외교 공백 우려가 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메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야당이 어느 정도까지 야당이 입장이 어느 정도까지 뭐랄까요 허락한다는 표현은 그렇고요. 뭔가 인정하는다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협조가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가 1월 20일 경에 이제 출범하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의 어떤 스타일이 트럼프 어떤 당선인 스타일이 탑다운 방식, 사람과의 어떤 유대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예전에 그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가서 당선인과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 일본 총리는 임기 기간 동안에 5번의 골프 라운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이 그런 역할까지 과연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있지만 결국은 또 세상은 한 개인의 어떤 개인기를 넘어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제까지의 윤석열 정부의 한미 동맹의 어떤 유지 그리고 제가 이제 대통령 순방 때 갔다 왔는데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은 뭐냐면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보면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와서 3만 명, 4만 명이 목숨을 바쳐서 대한민국을 구했다. 이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미국인에게 미국 사람들한테 뭔가 고마움을 갖고 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질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걸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고맙고 뿌듯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새로 돼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새로운 게 아니라 결국은 한미 동맹에 대한 가치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 견제와 봉쇄 국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은 선상에서 어떻게 할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풀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공조가 될까요? 글쎄 뭐 지금 이 어떤 아까도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이런 국정 안정 협의체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같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현재 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는 거예요. 뭐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한계를 분명히 가져가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를 우리가 얼만큼 그 우선적인 가치를 놓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이번에 미 국무부에서 이 탄핵 사태가 발생했을 때 내놨던 논평이 있잖아요. 한국의 정치 절차는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 결과에 의해서 탄핵이라는 이 상황이 생겼고 이것이 우리의 민주주의의 회복력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아마 저는 뭐 한미 관계에 있어서 당장에 좀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한미 동맹 관계가 공고화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외신들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소식을 실시간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후에 뭐 대외 지표나 그 경제 신인도 이런 것도 좀 우려가 될 것 같아요. 그 당분간 한국은 경제적, 정치적 불안정이 이어질 거다라는 우려는 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같으십니까?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역량과 경륜을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통 관료로 살아오신 분이고 네.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로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고 국정의 장악력과 파악 정도가 대단히 높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다행히도 그 한덕수 총리가 총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맡았을 때 국정의 연속성과 조속한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며칠만 지켜보시면은 우리 사회가 지난 10월보다 훨씬 더 안정이 됐다. 그리고 정책도 연속성을 갖고 수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대변인은 근데 지금 북한의 침묵도 눈에 띄거든요. 이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됐다는 소식 듣고도 일절 전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와는 또 상당히 비교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북한이란 곳은 전체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사람들의 어떤 시위, 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측 대한민국을 비판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줬을 때 본인들의 어떤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북한 상황은 러시아의 군인을 투입했는데 이거에 대해조차도 함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전단이나 그런 대북 방송을 통해서 이런 소식들이 이루어졌을 때 본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전에 본인들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 리스크가 굉장히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작은 기폭제가 본인들로 하여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체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중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 또 소개는 할 수 있다 봅니다. 네,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충청 이남 곳곳으로 진눈깨비가 내릴 수 있겠고 제주도는 밤까지 눈과 비가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전라서 해안에는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은 대기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강원 북부와 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대부분 해안가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월요일인 내일도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은 오늘보다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4도 선으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영상 4도, 대구 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내리는 눈과 비는 대부분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TV조선 뉴스 특보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